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이른 새벽 5시의 고요함 속에서 강기태 회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처럼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죠.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전망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건설, 유통, IT까지 아우르는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성공의 그늘 뒤에는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아내 박정숙 여사를 요양병원에 보낸 뒤로는 더욱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38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미모를 지닌 수연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둘째 아들 강준호와 결혼했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잃지 않는 수연은 시댁살이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미밥과 된장국,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들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죠. 강기태 회장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때? 강기태 회장의 물음에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점점 더 나빠지고 계시대요. 이제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다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계산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치매가 더 심해졌다는 거군. 강기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박정숙 여사는 원래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강기태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든든한 내조자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가실 건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지. 알아보지 못해도 내 아내니까. 식사를 마친 강기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액자 속 가족사진에 머물렀죠. 20년 전 찍은 가족사진에는 아내와 세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강준혁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받던 인재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는 누구보다 총명했죠. 하지만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집을 나가 지금은 해외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강준호는 형과 달리 평범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성실하지만 능력은 형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도 수연과 결혼한 후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강수진은 예술가 기질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파리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집안의 규율과 자주 충돌했지만 강기태 회장은 그런 막내딸을 남몰래 아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병인 김영숙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큰 며느님을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강기태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라니.
나영이란 이름은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이 집안에서 금기어가 되었죠. 가족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는데 치매에 걸린 아내의 입에서 다시 그 이름이 나오다니. 나영이. 우리 나영이 어디 갔어? 나영이가 약 가져다 줘야 하는데. 간병인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강기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치매에 걸린 후 오히려 나영을 더 자주 찾았죠. 마치 잊고 있던 진실이 병으로 인해 되살아나는 것처럼. 간병인님, 어머니 진정시켜 주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영. 그 이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죠.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봄날 강기태 회장은 큰아들 준혁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상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 이나영이었죠. 하지만 강기태 회장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나영은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남을 돌보는 일에 천성적인 재능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강기태 회장의 아내 박정숙 여사도 나영을 한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혼 후 나영은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기로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나영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근무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특히 시어머니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나영의 세심한 배려에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나영이는 정말 보물이야. 준혁이가 복을 타고났어.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이 박정숙 여사의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아까 약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이름까지 헷갈려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졌죠. 나영은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약 관리를 해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나영은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퍼즐 맞추기, 기억력 게임, 일기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죠. 나영아, 내가 또 실수했나 봐. 미안해. 시어머니가 자책할 때마다 나영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잘못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나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즈음 둘째 아들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최수연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죠.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근무 경력, 세련된 외모까지 갖춘 수연은 시부모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수연의 공손한 인사에 강기태 회장 부부는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눈에는 수연의 계산적인 면이 보였죠.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연은 나영에게도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나영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통을 열어보니 이상했죠.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정리해둔 약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봤나? 나영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그리고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죠. 의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영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강기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제대로 준비했는데 나영은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 봉투에서는 나영의 지문만 검출되었고 집안 CCTV에도 나영이 약을 만지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그때 수연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죠.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수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형님이 어머님 약을 바꾸는 걸 봤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강기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나영은 펄쩍 뛰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증언에 더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회장님, 병원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 보안 담당자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나영이 약국에서 다른 약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건 어머님 약이 아니에요. 제 두통약이에요. 나영이 해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수연이 준비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죠. 형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수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영의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들이었죠. 형님이 최근에 어머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꽤 크던데요. 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보험들은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든 것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영아, 넌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강기태 회장의 선고는 차가웠습니다. 준혁도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여보, 제발 믿어줘요. 전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영은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의식이 없어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죠. 결국 나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나영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그녀는 갈 곳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비에 젖은 나영은 결국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고난이 시작됐죠. 한편 강기태 회장의 집에서는 수연의 입지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나영이 떠난 후 시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보기 시작한 수연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줬죠.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연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기고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그런 수연을 보며 안도했죠. 수연이 덕분에 안심이다. 나영이 일로 충격을 받았는데
하지만 수연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이 집의 모든 걸 내가 차지할 거야. 수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나영을 쫓아낸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죠. 그녀의 최종 목표는 강기태 회장의 재산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수연은 매주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겉모습일 뿐이었죠.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 우리 나영이 어디 갔어? 치매로 인해 과거의 기억만 남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영을 불렀죠. 수연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어머님, 나영 씨는 이제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영이가 내 약을 챙겨줘야 해. 나영이만 믿을 수 있어.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에게 당부했죠. 어머니가 나영 씨 얘기를 하시면 다른 얘기로 돌려주세요. 괜히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나영 찾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간병인님, 이게 뭐예요? 수연이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함께 여러 개의 테이프가 들어 있었죠. 어머님이 가끔 혼자 뭔가를 녹음하시곤 했어요. 치매 초기에 기억을 남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간병인의 설명에 수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 테이프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걸 좀 가져가도 될까요? 어머니의 기록이니까 가족들이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오늘은 2014년 3월 15일이야. 수연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 나영이한테 누명을 씌우자고. 내가 거절했지만 수연이 표정이 무서웠어. 수연은 재빨리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이걸 없애야 해. 수연은 테이프를 부수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테이프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섣불리 없앴다가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었죠. 결국 수연은 테이프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시어머니가 같은 내용을 여러 개의 테이프에 녹음해뒀다는 사실을. 한편 나영은 서울을 떠나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려 마을 보건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이나영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혈압 좀 봐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친절한 새 간호사를 좋아했습니다. 나영도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죠. 하지만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셨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지. 어머님 잘 계시죠? 저 나영이에요. 나영은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강기태 회장 집안과는 완전히 연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강수진. 막내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수진과는 그동안 연락이 없었죠. 수진아, 어떻게? 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에 관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나영은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와주셨으면 해요. 나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을 장례식에 초대한다는 것은 더욱 의외였죠. 하지만 난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닌데.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를 계속 찾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더라고요.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걸까요? 알겠어. 갈게. 나영은 결심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로,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겠죠. 자신을 내쫓았던 가족들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까요? 서울에 도착한 나영은 검은 상복을 갖춰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화환들로 가득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유명 기업인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즐비했습니다. 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만에 가족들과 마주했죠. 나영이. 강기태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죠. 옆에 있던 수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절을 해요. 수연이 다급히 달려와 나영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당신 누구예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주세요. 빈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궁금한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죠. 나영은 천천히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났죠. 그 말에 빈소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기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나가.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강기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죠. 혹시 나영이 와서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을까 하는. 아버님, 전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죠. 뻔뻔하게 어디서 감히. 수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재산을 노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효녀 코스프레예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영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갑자기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잠깐만요. 강수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파리에서 급히 귀국한 수진은 여행 가방을 끌고 온 채였죠. 수진아. 강기태 회장이 놀란 눈으로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요양병원에서 받아왔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녹음기와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건. 수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2014년 3월 15일이야. 나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의사가 치매 초기래.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두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나영이, 우리 큰며느리 나영이 말이야. 그 애는 정말 좋은 애야. 내가 실수할 때마다 다 받아주고, 약도 꼼꼼히 챙겨주고. 강기태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죠. 근데 요즘 수연이가, 둘째 며느리 수연이가 이상해. 나영이 없을 때 내 약을 만지는 걸 봤어.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수연이가 나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어. 약을 바꿔서 나영이한테 누명을 씌우자고. 그래야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고. 난 거절했어. 하지만 수연이 표정이 무서웠어. 빈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나영아, 혹시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내 딸 같았어.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죠. 기태야, 내 남편, 제발 진실을 봐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내쫓았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빈소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수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두에게 드러났으니까요. 강기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나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70대 노인의 무릎 꿇는 모습에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기태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니?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나영아.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나영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결국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며느리 가면은 산산조각 났죠. 며칠 후 수연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나영에게 누명을 씌운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다른 환자들 약까지 바꿔치기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강기태 회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둘째 며느리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니. 장례가 끝난 후 강기태 회장은 나영을 찾아갔습니다. 나영아, 다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이제라도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하지만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제 삶이 있어요. 시골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그곳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강기태 회장은 아쉬웠지만 나영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찾아와 주겠니? 명절이나.
내 시어머니 기일에는 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기일에는 꼭 올게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시어머니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나영은 약속대로 서울을 찾았죠. 묘지에는 강기태 회장과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준호는 수연과 이혼 소송 중이었죠. 어머님 잘 지내셨죠? 나영이에요. 나영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기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죠. 나영아, 내가 유언장을 새로 썼다. 묘지를 나오면서 강기태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그리고 일부는 내가 하는 일을 돕는데 쓰고 싶다. 나영은 놀랐습니다. 아버님, 전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속죄야.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 나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사는 마을에 작은 의료봉사센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곳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강기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름은 박정숙 기념 의료봉사센터로 하면 어떻겠니? 나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2년 후 나영이 사는 시골 마을의 작지만 아담한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강기태 회장과 수진도 참석했죠. 나영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영은 이제 원장님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했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강기태 회장은 나영과 함께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좋구나. 내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돕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나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후 센터에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죠. 원장님, 아니, 언니. 수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연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진찰부터 하죠. 진찰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언니가 모든 걸 가져갈까봐 두려웠어요. 나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나영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면 돼요.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가끔 센터를 찾아와 봉사활동을 했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나영의 의료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봉사를 하러 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늘어났죠. 어느 날 센터의 젊은 의대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남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낄 수 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나영은 시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 아래 묘비는 고요했죠.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영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죠.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나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나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나영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죠. 강기태 회장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영아, 방송 잘 봤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내게 배운 거지. 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또 다른 계절이 지나고 나영의 센터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나영은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죠. 나영아, 10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귀국했다고 했죠. 잘 지내고 있구나.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준혁 씨도 잘 지내셨나요? 두 사람은 센터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준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미숙했던 거죠. 나영의 대답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몰라봤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준혁이 떠난 후 나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준혁을 만났다. 이제 정말 모든 과거가 정리된 것 같다. 미움도 원망도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영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며느리,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던 여인,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의 이야기로 강기태 회장은 팔순을 맞아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내가 놓친 진실, 그리고 용서였죠.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것만 보고 진실을 놓칩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물을 내쫓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나영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녀는 내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나영은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의료센터를 운영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상처는 반드시 아물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미움과 원망에 갇혀 있으면 내가 불행해져요. 용서하고 놓아주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묵묵한 사랑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요. 그의 가을, 나영은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국민훈장이었죠. 시상식장에는 강기태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나영 씨는 개인적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나영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날 밤 나영은 시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훈장을 들고 갔죠. 어머니, 보세요. 제가 이런 상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달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훈장을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대답처럼. 몇 년 후 강기태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고 나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영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나영 씨,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서가 나영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효부는 당신이었다고,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요. 나영은 영정 앞에 서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용서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가 나영을 찾아왔습니다. 이나영 원장님, 회장님의 유언장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영에게 내가 운영하는 의료센터가 더 많은 곳에 생기길 바란다. 내 재산의 일부를 나영 재단 설립에 쓰도록 한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따뜻한 마음을 전해다오. 나영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기태 회장은 끝까지 속죄하고 화해하려 했던 것이죠. 1년 후 나영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전국 곳곳에 의료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개소식에서 나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지는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고 준혁도 해외 지부 설립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수연도 출소 후 재단의 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우리 모두 과거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나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나영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죠. 어느 날 한 중학생이 나영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교과서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영은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대단한 건 없단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영은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거든. 학생은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어머니,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당신들이 주신 상처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그 아픔마저도. 바람이 불어와 나영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죠. 이듬해 봄 나영은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도 후배에게 물려주기로 했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저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요. 은퇴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의료계 인사, 그리고 나영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나영 원장님은 우리 사회의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나영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나영아, 돌아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영은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한옥을 수리해서 살기로 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히 살려고요. 텃밭 가꾸고 책 읽고 가끔 이웃들 돕고. 하지만 나영의 조용한 은퇴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나영이,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좀 봐줄래? 원장님 마을 회관에서 건강 강좌 좀 해주세요. 나영은 웃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작은 한옥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죠. 어느 가을날 나영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준혁이었죠. 나영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내쫓은 것,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었죠. 그 넓은 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영원히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혁 올림. 나영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죠. 준혁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어 고마워요. 우리 모두 젊고 미숙했던 시절이 있었죠. 실수도 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네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영 올림. 편지를 붙이고 난 후
나영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죠. 그해 겨울, 나영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 기자였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한국일보 김수진 기자입니다. 원장님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영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죠. 원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 필요한 이야기죠. 나영은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영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날 때였어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도 못할 뻔했으니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용서한다고 되뇌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정말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용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그의 최고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죠. 방송 후 나영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와 화해했어요. 10년 만에 동생과 연락했습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상처받고 포기하려던 제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은 모든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답장을 썼죠. 이듬해 봄 나영은 팔순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잔치를 준비했죠. 나영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마워요, 모두들. 이렇게 축하해 주니 정말 행복해요. 잔치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진, 준혁, 그리고 놀랍게도 수연까지. 언니 생일 축하해요. 수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다니 기적 같아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80번째 생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최고의 치유라는 것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는 당신들이 주신 상처마저 사랑합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며칠 후 나영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갔죠. 바로 자신의 팔순 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나영은 사진을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시부모님의 축복처럼.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상처도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묵묵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영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영처럼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난 첫째 며느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영이 즐겨 인용했던 말을 전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